지금 중요한 문제가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된다는 걸 막는 건 미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한국, 일본, 호주까지 모두의 지금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대만이겠죠. 그런데 아주 아무 상관없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차피 중국하고 대만은 하나로 되는 게 뭐 이상한 거냐 혹은 순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정말 대만 해협이 중국 영토가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한국하고 일본은 그 어떤 해상 수송로에 목줄이 막힌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돌아오면 되긴 돼. 돌아오면. 근데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절대 경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치열하게 경쟁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지금 주력 산업들, 자동차, 반도체, 보험 이런 것들은 다음 타겟이 한국이에요. 일본은 아니라고 아직은. 그렇게 됐을 때 원가 가뜩이나 지금 한국도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 경제적 특성에 의해서 원가 상승 압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지금 경쟁력을 엄청나게 잃어가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에너지라든가 기타 자원 이런 거에 수송로의 코스트가 올라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합리적이고 뭔가 정의롭고 그런 국가 뭐 그런 국가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국가가 어느 지역을 통치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엄청난 무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는 착한 국가란 없어. 영원히 착한 국가란 없어요. 잠깐 착한 국가는 있을 수 있고 나한테 착한 국가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도 영속성을 보장 못합니다. 중국도 언젠간 아주 착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착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우리한테 가장 착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급소를 쥐고 있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절대로 두 나라의 국가가 착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그게 착해지려면 무조건 막 꿇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다가 중국은 지금 한창 1대1로 하고 막 뻗어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영국이나 그 유럽 국가들이 세계에 나갈 때하고 똑같이 굉장히 지금 이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 대만 해협이 중국이 장악한다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에는 큰 위협이 되죠. 지금 뭐 남사군도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필리핀 군함도 두드려 패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 후에는 중국이 아주 착한 10년이나 100년 후에는 아주 착한 국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중국의 민도라든가 국가 체제라든가 사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물론 제가 20년 전에 중국 갔을 때와 지금 보면은 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것도 3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는 거리 분위기 자체가 험악했어요. 야, 이건 정말 자유가 없는 나라구나. 험악했었는데 10년 후에 가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러나 겉으로는 이제 막 좋아지고 옷도 바뀌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이 뭐 가게 들어가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뭐 60년대 70년대 우리 사회 보던 것 같았어요.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가서 보면 좀 깜짝 놀라는 게 무지하게 이런 게 착해졌어. 예를 들면 공안이나 이런 분들이 그 중국의 관공서나 공안들 만나면 외국인이고 뭐 필요 없어. 엄청 딱딱거리고. 근데 요즘은 이게 한국이냐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서비스 개념이 들어갔어요. 물론 뭐 좀 심했죠. 이러다가 어려워지면 이제 안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중국 사회도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계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처럼도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인 변화가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은 어떤 계약, 법 이런 것으로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그 신뢰성을 국제관계에서 못 주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태다. 그리고 그게 딱 언제 개선된다라고는 말하기가 힘들고 100% 이게 중국 내 국민이라든가 법제를 보면 야 이건 정말 지상 최고의 비권위적이고 민주적인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가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된다는 걸 막는 건 미국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한국, 일본, 호주까지 이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모두의 지금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잘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비 확충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그 부분이 좀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중국 전력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쪽 말이 맞느냐, 미국이 과장하는 거냐, 중국이 과장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들이 많은데 이건 외부인이 말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다. 절대로. 뭐 이런 거 뭐 내가 이런 말 안 하고 막 뭐 이거 끌어대고 저거 끌어대면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좀 안다고 마구 조합해서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식하고 똑같지. 내가 만약에 전 주식 투자 안 하지만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막 하면은 뭔 말인지 못 하겠어. 근데 맞냐고 그게. 그리고 한 사람이 그것도 뭐 예를 들면 한 전 세계 한 20여 개국의 주식 동향을 맞출 수 있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그거는 이제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임진왜란때 조선 해군은 원양 작전이 안 돼요. 가끔 뭐 이순신 장군이 일본으로 쳐들어가자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부산항을 왜 공략 안 했겠냐고. 저는 가끔 그런 말 들어요. 뭐 맘만 먹었으면 일본도 정복할 수 있었대. 그러면 그거는 선조가 이순신 회의만 이유가 맞다는 얘기야. 그럼 일본도 정복할 사람이 부산항을 왜 점령 안 해? 부산항을 점령하면 부산항으로 점령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육지에 있는 일본군이 고립돼요. 왜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산항 공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옆에서 막 더 찔러가. 요건 이제 증거가 좀 없긴 한데 거의 그 단계까지 갔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안 한다는 거야. 선조가 만약 그걸 100% 믿었다면은 물론 그렇게 믿는 것도 본인의 판단력 착오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믿었다면 좀 분노할 만하지. 전쟁은 끝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안 끝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선조를 비난하고 네가 잘못 판단한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때 맘만 먹었으면 일본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순신 장군을 칭찬하는 얘기 같지만 그건 말을 바꾸면 부산함 공략 안 한 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민족 반역자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훌륭한데 뭐 일본도 점령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게 선을 이게 한쪽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예를 들면 현대 해군사관학교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의 해군사관학교에서도 보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 역사라는 건 결국 과거에서 어떤 통찰을 얻어서 현대에 적응하냐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거북선이 들이받았다. 좋아. 우리도 그러면 우주전함 거북선 만들어서 우주로 날리자. 이게 정말 이제 단순 매치고 정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배울 걸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연결하자면 임진왜란 해전과 현대해전은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어떤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럴 때 리더십, 전술 이런 거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전술을 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것이 빙의가 되면 내 상황에서 정말 배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고 우주로 날아가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통해서 내 만든 창의적인 전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역사의 효용입니다. 그게 없다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칼하고 창 갖고 싸우던 시절에 전투를 가지고 요즘에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이거 그냥 억지 아닙니까? 물론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병사들이 용감해야 된다. 이거야 뭐 드론을 갖고 하든 뭘 갖고 하든 다 똑같은 건데, 물론 로봇으로 가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의 뭐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라든가 세계적인 사관학교나 전술을 가르칠 때 왜 그 사람들이 한니발을 배우고 로마를 배우고 하겠어? 그 속에서 배울 거를 찾아내는 안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목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야, 뭐 저기 칼하고 총인데 뭘 그냥 해. 그리고 그냥 뭐 병사가 용감해야 된다, 뭐 상관이 똑똑해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제 그 의미를 아직 통찰의 영역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현대 손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군대라는 거는 조직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1000명이 있다면 1000명을 대대, 소대, 중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단위를 적절하게 운용해서 조합해서 포메이션을 하든 이렇게 돼서 집단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래알을 집단으로 만들고 그 집단을 집단으로 연결하고 레고처럼 뭘 만들어 무언가를 만드는 게 전술이다. 그런 점에서는 현대도 안 바뀌는 거죠. 하늘에서 싸우든 땅에서 싸우든 잠수함이든 그 원칙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는 건데, 현대에서 제일 다른 거는 옛날에는 뭐 깃발로 하고 뭐 포성으로 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포메이션으로 대응하는 속도와 영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가 우리 그리스 중장보병대 같은 거, 로마군 같은 거 보면 탁 포메이션 직사각형 대응 가서 붙어 싸워. 근데 그게 이렇게 잘 운영되면서 이렇게 붙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기병이 들어오고 뭐 활이 들어오고 뭐 진창이 되고 그러면 이제 포메이션이 막 엉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저긴 또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부터는 뭐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아서 해야 돼. 현대에서도 우리가 특공대 같은 거, 뭐 영화에 나오는 특공대 같은 거, 옛날 특공대 영화는 막 목숨 걸고 들어갈 때까지 막 이러고 들어가지. 들어가서 뭐 창고에 흩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각자 도생이 되는 거야. 요즘은 무선으로 다 하니까 심지어는 카메라까지 다 달고 위에서 보면서 오른쪽 3시 방향, 2시 방향, 넌 이쪽으로 가 이렇게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영화는 맨날 하다가 갑자기 통신 끊어진다거나 누가 방해 전파를 써서 두절되었을 때 이제 혼란이 벌어지는 게 이제 요즘 영화의 주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통제의 속도와 방법 이런 것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속도죠. 뭐 전투기가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요즘 예를 들면 공중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전투기가 이렇게 막 공중회전하고 하면서 저쪽 공중 경보 조기 경보기 통제관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포메이션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응용력도 굉장히 많아진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게 움직여. 요즘은 눈에 안 보이게 움직이니까 안 보일 뿐이지 전술은 포메이션이고 포메이션의 응용이다라는 부분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쟁은 전쟁이 벌어지는 목적과 환경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중국이 뭐 미국 본토를 침공한다. 미군이 뭐 상륙해서 중국 본토를 침공한다. 뭐 또 그때 뭐 러시아가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가지 상황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바다에서 붙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붙느냐, 대만 해협의 보호냐, 뭐 중국 해군의 괴멸이냐, 아니면 대만에 상륙하는 중국 함대나 수송대를 공격하는 것이냐, 이런 전략적 목표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펼쳐놓고 뭐 이쪽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이것도 하긴 해야 돼요. 그건 하나의 테스트죠. 예를 들면 자동차 그
이거 뭐 충돌 실험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어떤 표준적인 상황을 놓고 하는 거지 그게 현실에서 딱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따지면 뭐 수백만 가지 실험을 하죠. 망치를 던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준적인 사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자꾸 이제 그걸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되니까 뭐 여긴 이긴다 진다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을 합병하게 됐을 때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대만 해협 그다음에 남사군도라든가 왜냐하면 대만이 중국 영토가 됐을 때 또 그 바다에 대한 그 국경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남사군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해상 진출 문제, 태평양 진출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지. 대만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대만에서 뭘 한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대만의 TSMC를 노리고 대만을 침공하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TSMC가 국제 자본인데요. 뭐 옮기면 되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게 바다와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지정학적 영향 때문에 대만이 중요한 거죠. 네, 오늘 뭐 여기 너무 항상 분위기가 좋아서 저도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잘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채널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남의 채널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이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갑자기 막 여기저기 나오는 데는 나도 좀 남에 가서 해본 거를 우리 채널에서 해보자. 그래서 그래야 서로 더 발전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사실 주제가 되게 어렵고 복잡한 주제였는데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딱 마음에 안 들, 딱 떨어지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딱 떨어지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지금 많이 딱 떨어지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비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